제가 아빠한테는 직접적인 커밍아웃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엄마가 뭐 대신 이렇게 됐다 말을 전해줌과 동시에 이제 전화로 날벼락이 쳤었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드랙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또 간간히 쇼폼 같은 거를 취미로 올리는 트랜스젠더 종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종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루 일과라고 하면은 평일이랑 주말 일과가 좀 다르거든요. 목금토는 이제 이태원에 제가 일하고 있는 30년 된 드래퀸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밤에 이제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 평일에는 아무래도 주말에 이렇게 제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는 시체처럼 그냥 기절해 있으면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약속 없으면 집에서만 있는. 종자님에 대해서 여쭤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먼저 네. 어릴 적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셨을까요? 제 기억 속에서 제 유년 시절은 불우하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되게 마음이 풍족했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살았던 집, 뭐 환경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좀 가난한 편이긴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남부럽지 않게 뭐 학원 같은 거나 뭐 예술 활동 같은 거나 웬만한 거 조금씩 할 수 있는 거는 다 경험해 봤었어서 뭐 주변 환경은 조금 불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 마음까지는 그렇게 불우하게 지내진 않았거든요. 나름의 괜찮았던 유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종자님의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거였어요? 꿈이 좀 다양하긴 했는데 뭐 가수도 되고 싶었고 뭐 댄서도 되고 싶었고 막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무대 같은 걸 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7살? 아무것도 몰랐을 나이긴 한데 그때부터 항상 뭐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뭐 좋아했었어서 그때부터 아마 공연하는 직업, 무대를 서는 직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갑자기 문득 떠오르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누군가의 끼를 받지 않았을까요? 약간 돌연변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뭔가 제 정도의 끼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특히 뭐 걸그룹이나 여자 가수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예전부터 무의식 중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좀 다르다라기보다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냥 튀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사춘기 때부터 이성을 바라보는 약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나는 여자한테 좀 이성의 눈을 떠야 되는데 왜 남자 쪽이 더 좋은 거지? TV를 봐도 남자 연예인들한테 좀 더 끌리기도 하고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한테 이성적으로 끌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구나 처음 느꼈던 게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숨기고 지내셨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 정말 한두 명한테는 털어놓긴 했는데 웬만하면은 제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예 오픈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것도 20살 넘어서예요. 좀 의외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 때 제 정체성에 대한 확립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학교는 좀 멀쩡하게 다녔어야 되니까는. 그렇게 숨기는 게 싫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당당하고 활발하게 제 자신을 표현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일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제대로 다녀야 되니까 이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 자체가 종자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고통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 고통이긴 한데 그때 당시는 친구가 주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여자인 친구만 많았던 건 아니고 남자인 친구도 두루두루 사귀었던 편이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도 미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 친구들도 미성숙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친구를 모두 잃게 되진 않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그런 말씀을 주변 친구들한테 해줬을 때 실제로 떠나간 친구들도 있나요? 떠나간 친구는 없었고요. 그리고 떠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던 애라면 제가 아마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약간은 다른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학창 시절 때 인지를 하셨고, 그럼 본격적으로 난 트랜스젠더가 돼야겠다, 트랜스젠더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나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순간이나 계기가 딱 하나로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게,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고등학생 때까지 점차 계속 지내오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는 트랜스젠더이구나, 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당연히 뭐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도 사실 몰랐어서 그냥 나 남자 좋아하니까 게이인가? 대중 매체에 게이들은 조금 나왔었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인 건가? 싶었는데 저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춘기 시작하고 나서 뭐 고등학생까지 트랜스젠더 분들이 하는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처음에 알게 되면서 동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게 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확립을 내리긴 했어요. 나는 트랜스젠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그 시기에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제가 엄마랑 좀 싸우다가 홧김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럼 너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했다가 제가 2차 충격으로 사실 나는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트랜스젠더로 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충격을 받으시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뭐 지금은 이렇게 되게 가장 응원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고요. 이성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이제 게이라고 한다면 트랜스젠더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 더 확장된 범위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 게이는 남자의 모습으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 거고, 저같이 트랜스젠더 여성인 경우는 남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여성의 삶을 살고 싶고, 뭐 100% 여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면서, 또 요즘은 또 트랜스젠더라고 무조건 남자를 좋아하고 딱 떨어지게 살지 않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의 그 당시 반응이나 뭔가 기억나는 어머님의 반응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 내 자식이 트랜스젠더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특히. 그 전까지 막 제가 화장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뭐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냥 좋은 취미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트랜스젠더로 사는 거는 제 삶이 바뀌고 또 좀 사회에 나가서 좀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점을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미성년자 학생 시기까지는 엄마가 지내라는 대로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지냈는데,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돼서는 그냥 내가 내 선택을 해가면서 뭐 원망을 해도 나 자신을 원망하고 싶지 남을 원망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그러면 학교 다니는 기간 19살까지는 참고 뭐 좀 더 너도 생각을 해보고 성인이 되면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은 줄 수 없으니 너가 부딪히고 열심히 일해봐서 트랜스젠더로 사는 이런 과정들을 네 스스로 해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20살 되자마자 나는 혼자 약간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싶으면서 그때부터 살짝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알아보고 더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확실히 받아들이시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5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아들이라고 했다가 아 맞다 딸 이렇게 말을 정정하실 때도 있고 그래도 좀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전에는 이제 제가 일하는 드래곤 클럽에도 놀러 오시고 그런 엄마가 없었대요. 저는 이렇게 좀 받아주고 좀 같이 응원해주는 엄마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이 좋은 케이스구나. 가장 큰 귀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는 고맙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가 되신 후에 이전과 달라진 좀 큰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외적인 변화가 가장 크기도 했고 제 내면적인 변화도 있었어요. 왜냐면 외적인 변화는 뭐 사실 뭐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면적인 변화가 또 이렇게 살기 전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내가 누구지? 부터 시작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고 숨겨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뭐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 다 털어놓을 수도 있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당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좀 변해서 그 점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에 대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얘기를 틀어서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드랙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드랙이라는 이 장르, 이 드랙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막 네이버나 막 이런 데 찾아보면은 사회가 정해놓은 뭐 남성성과 여성성을 뭐 파괴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행위 예술 이렇게 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뭐 제 사진들 같은 거 공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게 뭔가 분장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약간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맞고 내 취향이 아니면 그냥 패스. 뭔가 처음 봤는데 새로운 재미고 관심이 간다. 그러면 그냥 같이 즐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드랙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좋아요. 그러면 이 드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확신하기 전부터 이제 드랙을 했었거든요.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에 왕따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은따를 살짝 비슷하게 당하긴 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또 핸드폰을 볼 시간이 많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에 드랙퀸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드랙퀸이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뭐랄까 과한 화장을 한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낯설기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약간 내 건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넷플릭스 정말 초창기에 드랙
아티스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다 내려가서 많이 없긴 한데 그때는 한창 넷플릭스에 그 방송이 핫했던 시기였어서 그거를 보는데 더 깊이 빠져들다가 한국에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때는 미성년자였으니까는 사실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아무래도 지금도 제가 클럽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입장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어서 그냥 화장 연습 같은 거 많이 했고, 그러다가 SNS에 막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는 방송 같은 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왔었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방송이나 아니면 뭐 뷰티 서바이벌 막 그런 방송도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아무튼 드랙을 좀 활용한, 내 드랙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을 짬짬이 했었고, 그거를 보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클럽에서 이렇게 캐스팅 관리를 하는 그 언니가 저를 이렇게 한번 쓰신 거예요. 이런저런 영상 봤는데 너도 약간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것 같거든? 너도 한번 와서 쇼해볼래? 해서 시작을 했다가 20살이 되자마자 그 이후로 또 어찌저찌 우여곡절 끝에 여전히 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드랙을 보는 사람이고 네. 드랙을 직접 하시는 아티스트잖아요. 무대에 설 때 어떤 감정을 좀 많이 느끼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긴 한데 가장 큰 감정은 사실 긴장감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무대를 되게 많이 자주 해왔었는데도 항상 무대 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떨리긴 해요. 특히 제가 처음 선보이는 뭐 공연을 할 때나 그럴 때는 진짜 손이 막 달달달 진짜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하는데, 근데 그만큼 제가 이 드랙 공연이라는 거를 그냥 쉽게 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진심으로 대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관객들이 돈을 내고 보러 오는 거고 드래퀸 공연을 보러 오는 거지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기대치는 내가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담감도 있고 긴장감이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무대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대를 막상 하면서는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에 내가 이 드랙 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덜 벌어도 이래서 하는 거지 항상 느끼고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관객 있으실까요? 사실 너무 많은 관객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는 많은 분들을 제가 다 막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진 못하는데, 한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멘트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눈빛과 감정과 진심이 그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를 응원해주는.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와서 응원을 해주신 분들은 사실 요 5손가락 안에 꼽긴 하거든요. 적은 분들이긴 하지만 자기 진심을 저한테 내비쳐 주시는 그런 관객들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안 좋은 좀 진상 관객? 그런 사람들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말을 하자면 이제 날이 새니까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해하려고 하긴 해요. 그러려니 하고. 뭐 그래도 이 사람들도 또 내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준 사람들이고 우리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라 그래. 약간 이렇게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넘기는 편이에요. 이제 드랙 아티스트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으니까 또 그쵸.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단순하긴 하지만 드랙 아티스트의 수입이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드랙 아티스트 뭐 이런 거 하면 뭐 얼마나 벌어요? 뭐 많이 벌지 않나? 팁 받는 거 보니까 뭐 많이 받던데 밥 한 번 사.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번다고 쳐도 의상, 가발, 구두, 뭐 메이크업 소품들, 드레스룸을 따로 월세까지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돈이 나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누가 사주지도 않고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도 나 자신한테, 내 공연한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열정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막 DM이 와요. 종자님, 저는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뭐 드래킹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뭐 성인인데 드래킹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돈 벌 생각을 할 거면은 이 드랙이라는 거를 건들지도 마시라. 사실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랙을 계속 해나갈 만큼 열정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핑거 프린세스잖아요. 좀만 서치해도 뭐가 나오고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그런 거 뭐 해외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조금만 자기가 뭐랄까 찾아보고 준비하면은 용기만 좀 내면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하긴 하고요. 사실 이렇게 스스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안 하면은 남이 도와주길 바라고 그러면은 드래퀸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드랙 아티스트를 얼마나 본인 직업으로서 되게 자부심 느끼시고 좋아하시는지는 저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드랙 아티스트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제 최종적인 꿈은 그냥 무대 위에서 죽는 거거든요. 정말 죽겠다라기보다는 그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무대 위에 서고 싶다. 근데 뭐 드랙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떠한 공연 형태가 됐건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해요. 이렇게 드랙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여성한테 어떤 환경이라고 느끼세요? 따뜻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옛날보다 뭐 인식이 좋아졌다, 어쩐다 하기는 하는데 인터넷 같은 거나 좀 그런 것만 좀 봐도 날이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게 성소수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존중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못 받는데 저같이 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그 정도 감안에 대해서는 다들 트랜지션을 시작하기 전에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정적으로 날카롭게 보시는 분들 많이 마주치지 않으세요? 제가 살짝 키도 크기도 하고 좀 등치도 있어서 그런지 대놓고 시비를 거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다행히도 갸우뚱했던 경험은 있긴 한데 제가 친구랑 놀다가 클럽을 한창 갈 나이라서 그런 데서 좀 놀다가 한 커플 같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근데 트랜스젠더 맞죠? 갑자기 오자마자 그러셔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웃기니까 네, 맞는데요? 왜요? 하니까 본인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제 남자친구 좀 한번 꼬셔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벙 쪄가지고 네? 아니 뭐 트랜스젠더면 뭐 남자 좋아하지 않나? 한번 꼬셔봐요. 얼마나 꼬실 수 있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벙쪄가지고 그냥 재밌게 노세요 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묘하게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같이 있던 그 남자분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저는 남의 남자를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라고 모든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사람이긴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없었고 뭐 댓글 같은 거나 그런 걸로나 말을 했으니까 별 감흥이 없었는데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미묘한 일을 겪다 보니까는 생각도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트랜스젠더로 사시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을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많아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그냥 애매해요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분들도 많고, 뭐 내가 됐든 다른 트랜스젠더가 됐든 미디어에 노출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젠더임을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후에 생긴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라든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편이긴 해요. 많이 당황스러웠겠지만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배려를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엄마랑 너무너무 잘 지냈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빠는 좀 정반대거든요. 제가 트랜지션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고 그랬는데, 제가 아빠한테는 직접적인 커밍아웃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엄마가 뭐 대신 이렇게 됐다 말을 전해줌과 동시에 이제 전화로 날벼락이 쳤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3년이 지났나? 연락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서로. 연을 끊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지금은. 이게 가장 제 큰 변화긴 한데, 왜냐면 트랜지션 하기 전까지는 머리를 기르고 뭐 화장을 해도 아빠는 여자친구 언제 사귈 거야 이러면서 전혀 그런 거를 예상을 못하고, 그래도 저한테는 좀 뭔가 다정하고 그랬었는데, 직접적인 변화를 겪은 거는 아빠와의 관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트랜스젠더 분들이 요즘은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트랜스젠더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쵸, 아무래도. 네. 보통 이걸 알면서도 트랜스젠더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실제 현실적으로 트랜스젠더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다들 알면서도 선택한 길이 맞기도 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니까는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미디어에는 아무래도 좀 뭐 트랜스젠더 업소나 방송을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만 좀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모든 트랜스젠더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떻게 보면 공연 업계에 있고 밤에 공연을 하고 클럽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는 또 아예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퀴어 프렌들리한 기업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고, 트랜스젠더임을 좀 숨기고 사회에 이제 녹아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뭐 직접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많다고 듣기도 했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몇 분 뵙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트랜스젠더 이퀄 화류계, 방송, 이렇게는 또 볼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그쪽이 수가 좀 더 많기도 하겠지만은 트랜스젠더는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숨기고서 취업을 하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겠죠. 사실 그렇죠. 뭐 편의점 알바나 단순 노동 뭐 이런 쪽에서는 몰라도 좀 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보수적인 쪽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류상이나 면접상에서 보여진다면 안 붙여주지 않을까요? 그런 직원은. 그리고 일을 하다가 뭔가 아우팅이 돼서 밝혀진다 하면은 또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수근수근되고 그럴 것 같아서 숨기면서 다니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들 중에 이건 꼭 바로잡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트랜스젠더는 무조건 불쌍해야 되고 동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동정받아야 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트랜스젠더의 삶이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보다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불편한 점들을 이미 감안하려고 생각을 했던 점들이고, 불편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만 좀 제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생각보다 이게 즐겁거든요, 삶이.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한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트랜지션을 하기 전에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트랜스젠더가 되면 막 무조건 막 뭐 화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막 가족도 다 떠나갈 거고 뭐 너무 힘든 삶을 살 거고 이렇게 먼저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저한테 DM도 많이 오는데,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삶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트랜스젠더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으면은 숨기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너한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랜스젠더로 사는 삶이 저 자신을 부정하고 숨기는 삶보다는 좀 더 마음 편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좋습니다. SNS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 SNS를 좀 쭉 해오시면서 태도나 가치관에 좀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숏폼 컨텐츠를 자주 올리고 있긴 한데, 처음 시작은 정말 그저 재미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둘씩 올리다 보니까는 조회수도 막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길 가다가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까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고 말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영상들을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냥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 기준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웃기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밌지 않을 수도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SNS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느꼈거든요. 지금도 물론 제가 막 영상을 올리는 거를 제 직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해도 그냥 제 마음대로 올리는 편이긴 한데,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SNS 활동을 하는 게 앞으로의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이랑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DM도 많이 받으신다고 알고 있고, 가장 인상 깊었거나 기억나는 말들 있으세요? 부담되는 말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DM을 해요. 저도 언니를 보고 뭐 트랜스젠더의 삶을 꿈꾸게 됐어요. 뭐 언니한테 용기를 받아서 당당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DM을 받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DM이 너무 부담스러운 게, 당당하게는 살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막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트랜스젠더로서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몇몇 사람들은 저를 너무 좋게 봐주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내가 더 뭐 이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좀 악플 같은 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달리거든요. 그냥 무지성 쌍욕 악플도 많이 달리고, 굉장히 장문으로 막 혼자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쏟아 부으시는 댓글로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악플도 유형이 다양해요. 제 팔로워 수, 인지도 수에 비해서 악플이 참 많이 달리는 편인데, 선플 9개가 있는데 악플 하나가 달리면 그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안 좋은 댓글들이 아무래도 많이 기억에 남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 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악플을 보는 순간 저는 일단 피해를 입는 거고, 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서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또 오늘 아침에도 촬영 오는 길에 한 댓글을 정말 안 보려고 했다가 저도 모르게 눌러가지고 보고 왔어요. 안 좋은 댓글이었는데, 근데 이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도 이게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이게 조금
입에 담기 조금 힘든 말이어서 바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말이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오다 보니까는 그날 하루를 약간 평소보다 망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은 너무 감사하고 많이 보고 있긴 한데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보는 편이긴 해요. 종자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앞에도 좀 말을 했다시피 저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은 다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나중에 원망을 하고 싶어도 나 자신만 원망할 수 있는 나름의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저는 잘 듣진 않아요. 물론 조언을 흡수하기는 하는데 뭔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제 삶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트랜지션뿐만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변화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망설일 수 있고 당연히 겁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겁만 내고 계속 그 이불 밖을 안 나오고 정말 숨어만 산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이제 변화를 하니까 발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전이 없는 삶은 무의미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이왕 태어났는데 하고 싶은 결정은 내 스스로 좀 내리면서 바뀌는 것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발자국만 일단 떼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 한 발자국 떼고 나서도 막 너무 고통스럽고 별로고 하면은 다시 뒤로 가면 되잖아요. 내가 변한다고 해서 뒤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뒤로 갈 수 있는 안전장치들은 우리 삶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용기 내면은 변화하는 게 두려운 감정보다 설레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하시지 못한 이야기나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뭔가 담담하게 풀어내는 영상을 처음 찍어보거든요. 평소에 저를 SNS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봤던 분들은 정말 높은 텐션으로 막 말도 빠르게 하고 재밌는 엑기스적인 말들만 따다다다 해버리는 그런 제 모습들, 도파민 터지는 그런 모습들만 봐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은 사실 좀 어색해 할 수도 있고 재미없어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활발하고 텐션 높은 모습도 저고 가끔은 좀 진중한 모습도 저니까는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거를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항상 밝을 수는 없고 항상 어둡지도 않은 거니까는 양념 반 후라이드가 맛있듯이 또 저는 굉장히 두 가지 매력 말고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 하지 마시고 새로운 재밌는 매력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